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 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옛날이네. 어이구, 뭐 나 태어나기 전이야. 신중철 용사는 북한 괴뢰군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 70%는 의거 월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자, 이 신중철 대위의 귀순이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그 귀한 귀순이었고 또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위에서 귀순한 최초의 장교였습니다. 네. 장교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많겠죠. 또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중철이 귀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5.7 남침 작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부대들을 다량적으로 그 남한 깊은 중심에 이제 다 투하해서 남한 각 전 그 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군사 특수 시설들, 각종 중요 대상물들 이런 걸 습격해서 다 차지하고 점령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5 내지 7일간 그래서 5.7 작전이야. 5.7 작전. 5 내지 7일간이라는 이 가장 짧은 기간에 남한을 완전히 평정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근 83년 말까지 전쟁 준비 사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다시 내려 북한 괴뢰군은 요즘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아우, 진짜. 전쟁에 미쳐있어. 이야. 57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북한이 미국 관련돼 갖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그러는 것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 뭐 2만 7, 8천 명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본, 괌 여기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이제 저 사단이 편성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겠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하면은 미 본토에서 오는데 얼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부산에 도착합니다. 배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쟁하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일 내지 7일 이내에 끝을 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5.7 남침 작전 계획.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더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흡수통일하려면 전면전밖에 없다라는 실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특히나 북한에서 내려온 육군 대위 입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 시대에서. 제가 학교 때도 보면은 그냥 허구한 날 계속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냥 막 전투복을 입고 학교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계속 전쟁을 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80년대니까 아 지금 딱 그 남조선을 먹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조선이 더 커지고 발전하기 전에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5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다며요. 경제적으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추월했던 시기를 대충 197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생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 60년 그 4.19 혁명 때 그때 안 내려온 게 못 내려왔던 것이 정말 천추한이 된다라고 김일성이 살아생전 얘기했어요. 근데 75년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북한을 따라잡은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김일성은 진짜 동줄이 탄 상황에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하고 또 80년도에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 보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조선이 더 이상 자리를 잡기 전인 80년대 초반에 나의 꿈인 적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전쟁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중철 씨의 어떻게 보면 뭐 전술적인 가치랄까요? 그 귀순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엄격히 정보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보고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최전방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고 또 고급 엘리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방 지역의 대대급 이하의 적전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로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급품 상황, 북한군의 장교 교육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신중철 씨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중철 씨가 정말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에 우리 이영종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철이 가져온 정보들은 우리 군에는 없었던 다 고급 정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대한 환영 행사까지 열면서 보로금을 지급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서울시장 김성배 시장이 이렇게 꽃다발도 걸어주면서 성대한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뒤에 환영 행사를 열어줬는데 이때 보로금을 받았어요. 근데 신중철 씨가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한 액수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철 씨 회고록 등에 따르면 금으로 따지면 한 8,700g 금을 9kg를 받았다고요? 당시 이 8,700g이 금 2,320돈이에요. 한 돈에 한 45,000원 당시에. 그때 당시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의 보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기억해보면 그때 잠실에 30평대 아파트가요. 2천만 원, 2,600. 진짜 2,600에서 2,800 사이였어요.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때 한창 주가가 오르던 강남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그 유명한 30평 한 채가 4,500만 원. 그때 사줬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한 5, 60억 정도를 상당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그만큼 사실 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신중철 씨가 그때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는 뭐 아파트 2채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니 근데 지금 뭐 아파트 얘기도 나오고 뭐 1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 이제 보로금 이후에 또 받은 게 있습니다. 신중철 씨가요. 뭘 받았냐?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냉장고, 에어컨을 받았는데 에어컨. 83년도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잖아요. 그러네. 실제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때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할 때예요. 에어컨 없었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요. 차가 몇 대 없던 시절이에요. 다 텅텅 비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야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세트로 다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바로 주민등록증. 이제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이런 환영을 해줬죠. 그렇죠. 갑자기 왜 서울시장님이 등장했나 했더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어찌됐건 TV, 세탁기, 가스, 야 당시에 빌트인 서비스를 다 받았어요. 83년도에 아마도 이게 알려진 정도의 어떤 보상이죠. 당시에 이 정도 그 귀순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들에서 막 맞아요. 물품 협찬 이런 거 엄청나게 해줬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는 이렇게 보로금 그리고 선물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대단했구나. 지금도 저는 이분 얼굴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웅평 대위하고 그다음 이분은 딱 보니까 얼굴이 알아요. 그 정도로 그때 대대적으로 그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분의 그 기자회견장에 또 몇 달 전에 귀순했던 이웅평 대위가 나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만세상처럼 그런 기억이 나요. 이야, 아니 이렇게 환영식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두둑한 보로금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받고 남부러울 게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신중철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중철 씨가 이제 원래 올 때 계급보다가 한 계급 더 많은 소령으로 이제 인관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와. 와 여기 다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일이야. 진짜.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중철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축하와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멋지게 군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소령이 됐죠. 이 소령의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4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땅굴을 발견합니다. 오. 제4땅굴이요? 원래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1, 2, 3 땅굴을 발견을 하고 그 세 개 땅굴이 전부 다 이제 이 경기도 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제 3군 사령부 관할 지역에 이제 주로 경기도 쪽에서 땅굴을 찾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하고 좀 초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중철이 귀순해 갖고 야,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구 쪽 동쪽에다가 좀 이렇게 동쪽이다. 했다. 일군 지역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당시 이진삼 사령관에게 위치를 특정합니다. 어허. 그래서 1, 2, 3 땅굴이 다 경기도 쪽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양구 고성 쪽, 이 동해 쪽에서 이진삼 사령관이 위성으로 딱 본 거예요. 신중철 소령이 얘기한 지점. 네네네. 그런데 정말 그 위성 사진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굴용 기차 레일의 끝자락이 빼꼼히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진삼 이제 장군도 확신을 얻은 거죠. 야, 이거 신중철 말이 맞다. 땅굴 여기 있겠다. 이제 우리 쪽으로 왔잖아요. 그게 새벽이야. 내가 사단장이니까 내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나하고 대화한 거 있어. 왜? 그때 얘가 그 우리 전방에 민경대대 참모장을 했으니까 내가 물어봤죠. 너 민경대 되면은 너희도 땅굴 판자 이랬어. 그러니까 땅굴 파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너 김일성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어? 땅굴 하나가 말이야. 원자탄 10개보다 낫다. 나하고 이제 둘이 얘기할 때고 그걸 내가 탁 물어봤지. 그랬더니 지도 가져와. 그 지도 있잖아. 어디에 짚었대 딱 짚었어. 지도를 갖다 놓고 일지 다 그려놔 해가지고 그때 특히 서부전선. 서울은 산이 얕으니까 좋잖아. 동부는 강원도 아닙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발견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렇지. 터널 파는 거만큼 힘든 일이고 그 당시에 기술이.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수도권하고 멀어지니까 그럼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거기 있죠. 신중철이가 여기 땅굴 헌대를 얘기해주고 내가 또 육군본부 가가지고 장비 들여보내라.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이건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내가 갖게 됐어. 신중철이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땅굴을 찾아내고. 이건 집념 없이는 못해요. 아무리 뭐 위쪽에서 사실 신주철 선생도 아, 이쪽 어디서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땅굴이 이렇게만 갑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가고 맞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런데 이 장군이 집요하게 계속 뚫어본 거야. 이 장군님의 집념도 집념이지만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는 이렇게 집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자기가 있다, 팠다라고 확신을 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기서 이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신중철 씨의 이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 투입이 됩니다. 근데 양구군 동북쪽 26km 지점에서 지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음을 잡아내는 게 있는데 네. 엔진음이 포착이 된 거예요. 뚫고 있었다. 그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 진짜? 야, 발파하는구나 지금. 네. 와, 너무 무섭다. 그 당시의 기술로도 이 정도로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름이다. 신중철 씨가 귀순한 지 이제 6년 만이죠, 무려. 89년 12월 23일. 지하 145m를 불착을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땅굴이 발견됩니다. 강원도 양구 동북방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또 발견됐습니다. 1974년 11월 서부전선 고랑포의 제1땅굴과
중부전선 천원 북방의 제2땅굴, 그리고 판문점 근방의 제3땅굴에 이어서 1990년 3월 3일 제4땅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발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앵도를 이제 역으로 파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 그래요. 아까 보면 북한군이 또 태각하면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이런 것도 설치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역으로 관통시켜 가지고 90년 3월 그러니까 이듬해 3월에 북한의 땅굴을 이제 사땅굴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무려 1.5km를 남쪽으로 파고 내려. 자, 어찌됐건 이 신중철 이제 당시 소령이죠. 소령의 제보로 실제 땅굴 발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건데 이런 이제 업적을 남겼다는 건 이제 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진급이라든지 더욱더 어떤 요직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낸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요? 네, 당시 신중철은 그 소령 인관 4년 만에 87년경에 중령으로 진급을 했고 땅굴을 발견한 다음엔 91년 또다시 4년 만에 대령 진급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제일 빠른 진급입니다. 예,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충격적인 또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사건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 신중철 대령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사실 대령에서 장군 진급 못하고 전역한다 하더라도 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군 커리어를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철 대령은 전역하고도 이 군에서 쌓은 커리어와 인맥 그리고 이제 탈북 주민들과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문제는 전역하고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보냈어요. 폐비닐 재가공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하다가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업차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신중철 대령이 돌연 잠적합니다. 중국에서. 이상하다. 뭐야? 지난 83년 북한군 대위로 귀순한 뒤 우리 군에서 대령까지 승진했던 신중철 씨가 지난해 중국에 간 뒤 행방이 묘연해서 정보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씨가 지난해 6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1년째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 씨의 부인과 두 딸은 신 씨가 종적을 감추자 최근 거처를 넘겨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신 씨가 군에서 줄곧 대북 정보를 다뤘던 만큼 납치나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에 추적반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신중철 예비역 대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이제 경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중철 씨가 이제 1년짜리 단수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거든요. 1년 안에 돌아와야 돼 무슨 일이죠. 근데 경찰이 딱 파악을 해보니까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이제 만기가 된 이후에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경찰의 영역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안기부에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출국하기 전에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그리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몽땅 다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다 일시불로 받고 정산한 상태였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또 가족한테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간 건데 글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행방불명이네. 귀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에 체포조를 짜서
찾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신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정보사 산하에 이른바 이 체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중철 대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던, 중국에 파견됐던 분이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바로 이시연 선생님. 이제 여기 체포조라기보다는 이제 추적반입니다. 추적반. 2001년도 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 그 특수임무 작전과장을 할 때인데 그 이제 내곡동 큰 집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왜 그럼 찾아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적전술 연구 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민군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야, 저 남조선들 여기까지 모르니까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쟤들 못 당할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 연변에 있던 김동식 목사가 납치돼서 북으로 간 뒤 돌아가신 그 해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정보당국에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과연 신중철 씨가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납치되는 거냐 막 일단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개 팀을 파견을 해서 심양, 장춘, 연변 왜냐하면 심양이 그 동북부 북한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길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거래. 예, 정보 거래를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걸 본 것 같다. 또 뭐 사우나에서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들어왔는데 오리무중 추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중철 그 당시 대령 입장에서도 예비역 대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협조자가 있는 겁니다. 야, 남조선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그 내륙으로 저희는 도피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북으로 가진 않았다. 왜? 북으로 갔으면 벌써 북에서 벌써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북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 가는 걸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리무중으로 남아요. 와, 아직까지. 신중철 씨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분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촉망받는 이런 군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또 남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의 현 상황 과정을 보면 분단이 낳은 풍운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다 상당 기간을 살았지만은 어디에도 결국은 이분이 정착하지를 못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네, 비운의 뭐 귀순용사, 비운의 망명객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어디서 계시든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